중학교 3학년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1회 고사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녹화를 시작했어요. 박준자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 내신 것이 상당히 평범하지만 그래도 공부할 것에 대해서 잘 꼭 공부해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딱딱 냈으니까 교과서를 보면서 딱 제가 체크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16페이지에 보면 빠르게 반응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빠르게 반응하기는 어떤 것이냐면 먼저 자극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반응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극이라는 것은 반응이 일어나게 생기는 외부의 환경 변화를 자극이라고 하고,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반응은 생물체가 생기는 여러 변화들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극부터 반응이 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나 어떤 동물들에 대해서 보통 감각기관이 존재를 하고, 이 감각기관이 운동기관과 연결이 되어서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인 다음에 반응은 운동기관에서 일어나죠. 그러면 이 사이에 바로 신경계가 작용을 합니다. 왜냐? 감각기관은 우리 피부 같은 것들이고 운동기관은 근육들인데 피부와 근육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경계는 이러한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단위 가장 작은 세포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하죠. 그리고 18페이지에 뉴런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18페이지 교과서처럼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강 뉴런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먼저 뉴런도 하나의 세포이므로 핵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몸체가 존재해요. 몸체가 존재하는데 이런 몸체를 우리는 신경세포체라고 하고요. 이러한 몸체에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삐죽삐죽 삐져나와 있는 돌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돌기들을 우리는 가지돌기라고 하죠. 이러한 가지돌기 중에서 특별히 길게 쭉 뻗어나오는 가지돌기가 있어요. 길게 뻗어나오는 가지돌기는 다시 외부로 연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길게 뻗어나오는 가지돌기를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신경 단위세포인 뉴런은 이렇게 생겼냐? 가지돌기에서 우리가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얘네가 자극을 받아들인 자극은 신경세포체의 축삭돌기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된 자극이 다시 여기서 새로운 자극을 형성해서 새로운 뉴런이 연결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신경계는 이러한 뉴런들이 뉴런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신경세포체들 뉴런들이 전달해서 특별하게 한 곳에 다르게 전달이 되면 운동기관이 작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뉴런의 구조이고, 이러한 뉴런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뉴런이 있어요. 어떻게 있냐? 감각 뉴런, 다음에 연합 뉴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뉴런이 있습니다. 감각 뉴런은 전적으로 감각을 잘 해서 전달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둔 뉴런이고, 연합 뉴런들은 여러 가지 자극들에 대해서 서로 다시 이런 자극들을 왔다 갔다 전달시키면서 어떤 판단들을 할 수 있는 뉴런들이고, 운동 뉴런은 운동신경까지 운동할 수 있는 근육까지 연결시켜주는 거죠. 이것이 19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뉴런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신경계이고, 이러한 신경계가 우리가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이 소단원 1단원처럼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단원 1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뉴런의 구조를 알아보는 거, 그 다음에 뉴런의 전달 속도, 전달 방향 알아보는 거, 그 다음에 뉴런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겁니다. 이제 한 장 넘기면 사람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즉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사람의 감각기관은 5가지가 있죠. 사람의 감각기관이 5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눈이고, 두 번째가 귀고, 세 번째가 코, 그 다음에 입 중에서 혀, 그 다음에 피부이죠. 중요한 순서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감각은 눈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극들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정보가 돼요. 눈의 구조를 살펴보면 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정체입니다. 그리고 이 수정체가 빛이 들어오는 것을 굴절시켜서 어떤 곳에 맺히게 하는데, 이 맺히게 하는 곳이 바로 망막입니다. 이 망막은 깜깜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깜깜한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러한 막을 맥락막이라고 하죠. 하나씩 살펴보면 수정체가 있고, 망막이 있고, 맥락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수정체는 중간에 근육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육을 모양체라고 하고, 이 안에는 끝에야 빛이 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유리체로 되어 있죠. 그리고 눈은 수정체는 중요한 것 때문에 보호해야 돼서 각막으로 보호를 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21페이지, 교과서 21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고 설명까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눈은 흔히 카메라와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냐? 수정체는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한다.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면 화소, 빛이 닿는 그런 면적, 화소의 역할을 한다. 맥락막은 어둠, 상자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기 수정체 바깥쪽에 홍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데, 홍채가 바로 조리개 역할을 한다. 즉 이것이 눈이 카메라라면 몇 가지 기능들을 눈에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의 구조와 그 다음에 눈이 카메라라면 어떠한 그런 카메라의 부품이랑 연결이 되는지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공부한 다음에는 귀를 공부하죠. 귀는 소리를 듣는 순서를 잘 알아두면 되겠죠. 소리를 듣는 순서가 먼저 귀 바퀴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웨이도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면 고막에 전달되고, 고막이 떨리는 것이 귓속뼈를 떨게 하고, 이 귓속뼈가 달팽이관으로 가서 청세포들을 건드려서 이 청세포가 바로 청신경에 연결해서 소리가 들리게 되는 과정이죠. 근데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니라 2가지 역할을 더하는데, 바로 균형 감각을 하거나 혹은 회전 감각을 합니다.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전정기관이 있기 때문이고, 회전할 수 있다는 것은 반고리관이 있습니다. 반고리관은 특히 3개가 있어서 새 반고리관이라고 해요. 작은 반고리관이 아니라 반고리관이 3개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과서에 29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29페이지에 그림이 보시면 소리를 듣는 순서, 그 다음에 균형 감각인 회전, 그 다음에 29페이지까지 반고리관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귀 속에 보면 여기 귀 인두관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귀 속과 그 다음에 외부와의 압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 몸과 외부의 압력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갑자기 귀가 잘 안 들리거나 혹은 멍하다가 딱 트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귀 인두관, 다른 말로 옛날에는 유스타키오관이라고 어려운 영어 말이었지만 요즘엔 귀 인두관을 바뀌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압력을 조정해요. 이 귀 인두관은 코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외부 압력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 압력이 잘 안 맞을 때는 고막이 약간 위치가 움직여서 윙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각이 세 가지가 더 있는데, 후각의 특징은 쉽게 지친다. 냄새를 맡으면 우리가 금방 그 냄새 잊어먹어요. 계속 그 냄새를 맡고 있어도 못 느끼게 되는데 쉽게 지친다는 뜻이 있고요. 다음에 미각은 5가지 맛이 있어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라는 5가지 맛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감각도 역시 5가지가 있어요. 따뜻한 거, 차가운 거, 누르는 거, 느끼는 거, 아픈 거. 그래서 온점, 냉점, 통점, 아픈 거, 그 다음에 촉각점, 그 다음에 압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피부 감각까지 여러 가지 자극들을 받아들인 자극들은 어디로 갈까요? 받아들인 자극들은 바로 신경계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우리가 받아들인 자극이 전달되는 곳을 신경계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경계는 2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있냐? 바로 중추 신경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초 신경계가 있어요. 중추 신경계는 2가지밖에 없어요. 뇌, 척수예요. 나머지 신경계가 전부 다 말초 신경계예요. 중추 신경계는 대부분 연합뉴런이에요. 그리고 말초 신경계는 감각, 다음에 운동 뉴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그 다음에 척수, 뇌 척수가 있다면 바로 이런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뇌가 되겠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는 5가지 뇌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대뇌, 그 다음에 중간뇌, 그리고 소뇌, 그리고 간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가 있어요. 이 각각의 뇌들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 꼭 알아둬야 돼요. 먼저 대뇌가 하는 일은 쉽습니다. 이거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고민하고 꿈꾸고 등등 모두 다 대뇌가 해요. 중간뇌는 눈과 관련되어 있어요.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눈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음에 어두운 데서 들어갈 때 홍채의 크기를 조절시키는 거, 전부 다 눈과 관련된 건 중간뇌가 하고 있고요. 손에는 근육과 관련된 것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 사람의 대뇌는 손을 들어라 라고 하는데 근육이 움직여야 되죠. 이런 근육의 운동을 손에서 명령을 내려주고요. 간뇌는 체온, 체액을 조절해요. 우리가 추움을 느끼는 거, 이거 다 간뇌가 관여를 하고요. 연수는 생명활동과 관계있는 직접적인 거, 숨 쉬는 거, 호흡, 심장박동,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적었지만 교과서 34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뇌가 하는 일들을 쭉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뇌가 하는데 이 대뇌는 주로 조건 반사라고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대부분의 행동들, 예를 들어서 생각 판단은 무슨 뇌가 할까요? 할 때 항상 문제를 풀면 대뇌다라고 바로 답이 나오듯이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고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반응이 나오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조건 반사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조건 반사에 좀 대응이 되는 반사가 있는데 바로 무조건 반사예요. 이 무조건 반사는 바로 척수가 관여를 해요. 대표적인 예가 무릎 반사인데, 무릎 반사는 무릎의 특정 부위를 치면 그 무릎의 특정 부위에는 아주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발이 그냥 올라가요. 어떻게 되냐? 또 다른 경우 뜨거운 거 만지면 바로 뜨거워라고 하는 거, 날아오는 돌을 보면 눈이 저절로 감기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무조건 반사인데
왜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가 판단해서 다시 반응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면 다칠 수 있다. 혹은 우리가 눈을 다칠 수 있다, 무릎을 다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척수가 관여를 해요. 어떻게 하냐? 어떤 감각이 오면 척수를 통해서 뇌로 가고 뇌가 척수로 해서 운동으로 관여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반사는 감각이 되면 척수가 바로 운동 명령을 내려요. 요 과정이 생략이 되죠. 하지만 사실은 감각을 내서 척수가 명령을 내리면서 대뇌로 가고 대뇌가 다시 될 때 이미 명령이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치면 쳤네? 머리는 아닌데 미리 이거 치는 거죠. 내 다리가 왜 먼저 움직이지?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무조건 반사입니다. 37페이지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경계를 통해서 빠른 반응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았다면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 이런 생물학적인 반응들은 반드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어떤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라 외부 약품들이 약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외부에서 만들어진 물질인데 우리 몸에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것들을 약물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술이죠. 또는 담배, 니코틴, 커피의 카페인 등등을 전부 다 약물이라고 해요. 이러한 약물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흥분을 조장시키는 흥분제, 그다음에 진정제, 그다음에 환각제가 있습니다. 흥분제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은 카페인을 생각하면 돼요. 커피에 들어있죠. 그다음에 에너지 음료에 들어있죠. 진정제는 주로 이제 두통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환각제는 마약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42페이지에 이거에 대한 예가 나와 있어요. 진정제의 대표적인 건 술, 그다음에 흡입제들이고 환각제는 대마초 등이에요. 흥분제는 카페인, 그다음에 니코틴 이런 것들이 흥분제가 돼요. 근데 이러한 약물들은 어떻게 먹냐? 사람들은 원래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먹어야 되지만 잘못 먹는 오용과 마음대로 먹는 남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용은 잘못 먹는 경우예요. 내가 약을 잘못 알고 먹는 경우, 잘못 처방하는 경우 이런 걸 오용이라고 하고, 남용은 내 의미로 그냥 의사의 처방 없이 내가 판단해서 하는 거.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두통약인데 하나를 먹으라고 의사가 지시했는데 두 알을 먹는 거. 혹은 이거는 같은 두통약인데 엄마의 처방전인데 내가 먹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남용이 돼요. 오용은 잘못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사약인데 변비약으로 먹는 거. 두통약인데 소화제를 먹는 거. 이런 건 오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배웠는데 이러한 약물이 우리 몸을 변화시켜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이러한 약물도 우리 몸을 변화시키지만 우리 몸에서도 바로 우리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을 만드는 곳이 내, 분, 비, 셈이에요. 여기서 호르몬을 만들고 내보내요. 어디로 내보내냐? 혈액으로 내보내요. 혈액으로 내보내면 혈액이 호르몬을 운반시켜요. 호르몬이 나오면 혈액이 운반해요. 그런데 혈액이 운반한다는 게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혈액은 우리 몸을 다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곳에 도착하는데 거기가 표적 기관이에요. 호르몬은 특별한 곳에서만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 머리에서 특정한 호르몬인 남성 호르몬이 나왔어요. 남성 호르몬은 정수에서 작용하는데 뇌에 작용하진 않아요. 혈액이 온몸을 다 다니지만 특정한 곳에서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표적기관에 작용을 한다. 이 과정이 47페이지에 그림에 여러가지 내분비샘과 거기서 나온 호르몬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적혀 있는데 그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보면 표적기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길항작용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49페이지 길항작용이 뭐냐? 바로 우리 몸에 특정한 그 포도당의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몸에서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증가하죠. 포도당이 혈액 속에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나와서 인슐린이 이자에서 분비가 돼요. 이자가 내분비샘이고 인슐린이 호르몬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인슐린은 혈액을 타고서 온몸을 다니다가 간에 도착하면 간에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간이 표적기관이 돼요. 간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 혈액 속에 포도당 많습니다.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꾸세요 하면 간은 간에 들어오는 혈액 속에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요. 그러면 혈액 속에 포도당 양이 줄어들겠죠? 글리코겐은 간 속에 차곡차곡 저장이 돼요. 근데 이렇게 계속 바꾸다 보면 포도당이 너무 줄어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포도당이 사라져요. 그러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적지요. 그러면 이자에서 포도당이 적네? 그러면 지금 글루카곤이라는 물질을 내보내요. 인슐린은 그만 내보내고 글루카곤이 나오면 글루카곤은 혈액을 따라 또 다시 이동하겠죠? 그리고 간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간에 명령을 바꿔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포도당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포도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길항작용이라고 해요. 이게 49페이지에 제가 말로 설명한 것이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파일을 녹화하는 시간이 새벽 1시경이에요. 밥을 먹은 지가 5시간이 넘었어요. 6시간이 넘었어요. 저 저녁 안 먹고 뭐 하나 먹었는데 조그만 거. 그거 먹고도 제가 지금 버티는 이유가 제 간 속에 뚱뚱한 제 몸의 간 속에 글리코겐이 저장되어 있다가 지금 글루카곤이 내 몸에 이자에서 나와서 글루카곤이 글루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저는 그 포도당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배가 고프죠.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포도당의 양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자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포도당을 저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밥 안 먹을 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할 때는 신경계와 호르몬이 같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신경계와 호르몬이 어떻게 우리 몸을 조절을 하느냐. 신경계는 주로 빠른 반응. 이번 단어 첫 번째 소단원이 빠르게 반응하기였던 거 기억나죠? 빠른 반응이고 호르몬은 느린 반응은 대신 지속적인 반응이에요. 사춘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느린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방문중학교에 3학년은 지금 여학생들만 있잖아요. 여학생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3, 4, 5, 6 중학교 1학년쯤에 첫생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여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다 여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도 몇 년 동안이나 느린 반응 지속적으로 되는 게 호르몬이 작용해요. 여성 호르몬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게 신경계에서 빠르게 반응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 동영상 보면서 외우는 거 빠른 반응이에요. 눈으로 보고 이 영상을 눈으로 보고 머리가 판단하고 저장시키는 거 빠른 반응이죠. 이거 지속적으로 천천히 이 내용 배우는데 몇 년 걸리지 않죠. 바로 동영상 보고 바로 기억하고 한 번 더 보고 기억하고 이거 다 빠른 반응들이에요. 신경계는 빠른 반응을 하고 호르몬은 느린 반응 대신 지속적인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두 가지가 같이 하고 다음에 우리 몸이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항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호는 36.5도다. 5도씩이다. 이 정도는 항상 유지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항상성이에요. 항상 우리가 특정한 범위 안에서 그
그 생명 영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범위를 유지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체온, 심장 박동수가 너무 빨리 뛰어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뛰어도 죽죠. 호흡할 때 우리 혈액의 포도당의 농도, 우리 혈액의 그런 조성, 그다음에 산소의 농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소변을 어느 정도 내보낼 건지 전부 다 특정한 범위 안에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항상성이라고 해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해야 살아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가 1단원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1단원의 단원 매듭짓기까지 쭉 풀어보면 박준산 선생님이 내신 1단원 시험 문제, 제가 잠깐 보고 있는 1단원 시험 문제의 내용을 대부분 잘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47페이지 아까 말했듯이 호르몬, 내분비샘, 그 다음에 혈액에서 이동하는 호르몬의 이름, 그 다음에 표적기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제 다음 파일에서 밀도, 그 다음에 일 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